태어나기 전 당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들어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가슴을 아니면 이마를 가리켰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이게 나야.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요. 이 몸, 이 뇌, 이 감각들,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당연함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깊이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 몇 달 이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시절 여러분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인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내면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존재의 불꽃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그 원자들은,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원자들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뼈를 만드는 탄소는 40억 년 전 죽어가는 별의 핵융합 용광로 속에서 단조되었습니다. 피 속을 흐르는 철은 우리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났던 초신성 폭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포 사이를 순환하는 물 분자들은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이미 오래전 흙으로 돌아간 고대 인류 여러 사람의 몸을 거쳐온 것들입니다. 그 원자들은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려 노력해왔지만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다릅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의 질문이고 양자물리학의 질문이며 철학의 가장 단단한 중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씨름해 왔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어떤 고대 문헌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경이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아라고 부르는 그 감각이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인 무언가라는 것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옷을 잘못 입었을 뿐 처음부터 정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밤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부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몸이 생길 때 나도 생겨난 거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세포가 나뉘고 뇌가 조립되면서 어느 순간 불이 켜지듯 의식이 깜빡이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몸이 죽으면 그 불도 꺼집니다. 깔끔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시작이 아니라 끝처럼 보일 뿐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여기서부터 피어오릅니다. 그 불이 정확히 언제 켜지는 걸까요? 수정이 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첫 심장 박동이 시작될 때일까요? 태아가 처음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할지도 모르는 임신 23주쯤일까요? 아기가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생후 18개월쯤일까요? 아니면 연속적인 자전적 기억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2살 이후일까요? 과학은 이 질문에 깔끔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 우리 지식의 그 아름답고도 두려운 공백이 오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진지하게 마주쳤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의식이 무엇인지 실제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나가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학문적 의미에서 말 그대로 놀라울 만큼 모릅니다. 1995년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이제 전설이 된 강연에서 의식의 문제를 두 범주로 나눴습니다. 쉬운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들이라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뇌가 감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눈과 귀와 피부에서 들어온 신호들을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설명하는 일들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풀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다릅니다. 왜 이 모든 정보 처리 과정이 무언가를 경험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빛이 망막에 닿고 전기 신호가 시각 피지를 타고 흐를 때 왜 그것이 빨간색을 본다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계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집에 아무도 없는 채로 그냥 전기 신호만 오가는 기계가 아닐까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뇌의 회로를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해도 왜 그 회로가 내면의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진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간극을 단 1mm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에이, 그건 그냥 철학적인 말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식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존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는지도 당연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위해 잠깐 우주적인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전체 역사를 100m짜리 육상 트랙에 펼쳐진 타임라인으로 상상해 보세요. 빅뱅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같은 해부학적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는 그 트랙의 맨 끝 1cm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류가 남긴 모든 문명의 기록은 그 끝자락에 그어진 아주 얇은 연필선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은 이 스케일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자 하나의 너비보다 작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러분이 그 100m 트랙에 깔린 우주의 배경 물질들로부터 뭉쳐져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하고 유일한 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은 여러분이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과학과 철학이 이 질문에 제시하는 주요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답변이 이전 답변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경이로운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오늘날 신경과학의 주류가 기본으로 삼는 관점입니다. 의식은 복잡성에서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익숙한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개별 자동차들은 그냥 단순한 규칙을 따릅니다.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신호가 바뀌면 멈춰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거대한 파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논리와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보입니다. 그 파도는 진짜입니다.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으로 내려와서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 파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더 단순한 것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난 무언가입니다. 창발주의는 의식이 바로 이 교통체증의 파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뇌에는 대략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뉴런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전기 신호를 쏘거나 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이 860억 개의 스위치들이 여러분의 뇌라는 특별한 구조로 배열되고 100조 개에 달하는 시냅스 연결선들이 그 사이를 잇고 특정한 패턴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할 때 어딘가에서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내면의 세계, 자아,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인상적입니다. 뇌의 특정 영역이 손상되면 자아의 특정 측면이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채 영원한 현재 속에 갇히게 됩니다. 몸 감각을 처리하는 섬엽이 손상되면 자신의 몸 안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마치 유리 너머에서 자기 삶을 구경하는 것 같은 분리감이 찾아옵니다. 이 연결들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뇌 구조와 의식 경험 사이에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창발주의 관점이 맞다면 여러분의 뇌가 조립되기 전에는 그 860억 뉴런들이 특별한 패턴으로 배열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존재할 기반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 악보도 없고 연주도 시작되지 않은 교향곡. 악기는 다 있고 연주자도 다 있지만 교향곡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깔끔하고 과학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창발주의는 뇌 활동이 변하면 경험도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애초에 왜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계적인 과정들이 어떻게 내면의 주관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어려운 문제의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벽을 설명하면서 그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존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날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찰머스가 처음 제안한 사고 실험인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적 좀비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를 상상해 보세요. 이 존재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든 뉴런이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신호를 보내고 모든 행동이 동일합니다. 내뱉는 말, 흘리는 눈물, 모든 웃음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만 있습니다. 내면의 경험이 없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그 빛을 경험하는 누군가는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상상할 수 있나요?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능적인 뇌 구조만으로는 내면의 경험이 논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발주의 이론에 메우기 어려운 구멍을 남깁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1989년 영국의 수리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황제의 새 마음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대담하고 논쟁적이지만 정말 매력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고전적인 컴퓨터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더 깊은 차원에서 양자역학적인 무언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애리조나 대학교의 마취과 신경과학자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펜로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의식은 뉴런 내부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단백질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냅스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세포 수준에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양자 중첩이 의식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이론을 조화객관 환원, 줄여서 OK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이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뇌는 너무 따뜻하고 축축합니다. 섬세한 양자 효과가 그런 시끄러운 생물학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팀이 식물세포 내부의 광합성 과정에서 양자 결맞음, 즉 양자적 파동 행동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실험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따뜻한 생물학적 세포 안에서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기존의 이론은 양자 효과가 생물학적 온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론이 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펜로즈와 해머로프의 이론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물학 안에서 양자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의식이 뇌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뇌가 주파수를 맞추는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라디오를 켜기 전에 라디오 신호가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됩니다. 신호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신기가 없었을 뿐이죠. 이 생각은 의식 연구에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인 범심론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범심론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라이프니츠를 거쳐 윌리엄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진지한 철학자들이 붙들어온 생각입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의식은 의식 없는 물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밑바닥까지 모든 차원의 물질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의식 없는 것들이 모여서 갑자기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의식이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까요? 어느 쪽이든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범심론이 적어도 그 어려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는 이 방향에서 아주 엄밀한 수학적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통합정보 이론, 줄여서 IIT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 의식은 뇌가 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속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보를 부분들의 합으로 쪼개질 수 없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모든 시스템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풍부한 의식이 있다고 이론은 말합니다. 이 이론의 논리적 귀결이 흥미롭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시스템이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의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하고 이질적인 형태라 할지라도 어떤 최소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동료 학자들의 검토를 거쳐 학술지에 발표된 수학입니다. 신경과학과 물리학의 최고 권위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카메라와 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수백만 개의 픽셀이 빛을 감지합니다. 각 픽셀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전체 이미지는 그 픽셀들의 단순한 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시각 정보가 청각 정보와 섞이고 기억과 엮이고 감정과 연결되고 언어적 의미와 결합됩니다. 어떤 부분도 나머지 부분과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부분들의 합보다 훨씬 큰 무언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 정보 이론이 말하는 높은 의식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토노니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들은 항상 아주 희미한 경험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도 아니고 자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뭉쳐서 먼저 별이 되고 초신성이 되고 행성이 되고 유기화학 물질이 되고 단세포가 되고 신경계가 되고 마침내 여러분의 뇌라는 특별한 구조로 조직되었을 때 경험은 무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46억 년 동안 쌓이고 깊어지고 스스로를 조직하여 마침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적인 의미에서 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범심론과 통합 정보 이론이 대략적으로라도 맞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재배열된 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의식은 우주의 본질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의 진화를 통해 응축되고 복잡해진 우주의 본질입니다. 마침내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지요. 이것이 의식이라는 어려운 문제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접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이해하려는 우주의 노력 그 자체이며 이해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의 연구들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더 강하게 이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속적인 자아라고 경험하는 그 느낌, 어릴 적 첫 기억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존재해온 나라는 감각,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평생 동안 한 사람이었다고 믿는 그 안정적이고 경계가 뚜렷한 연속적인 나라는 감각, 신경과학은 그것이 상당 부분 뇌가 사후에 지어내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생리학자 벤저민 리베트가 1980년대에 수행한 실험을 보겠습니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원할 때 손목을 구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을 처음 느낀 정확한 순간을 시계를 보며 기억해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뇌파 측정 장치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발적 움직임을 향해 뇌 활동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준비 전위는 피험자가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정했다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순간보다 약 0.5초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의 느낌이 오기 전에 뇌는 이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진 후속 연구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피험자가 어떤 버튼을 누를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최대 7초 전에 뇌 영상 데이터를 읽어서 어떤 버튼을 누를지 최대 8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7초 전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7초 앞서서 여러분의 뇌는 이미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의 경험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이미 시작된 일에 뒤늦게 붙는 내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행동의 시작점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해설 방송인 셈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 논쟁으로도 이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나라는 의식적 경험자가 모든 것의 지휘자라는 우리의 강한 직관이 그 직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뇌량이 절단된 환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들의 오른쪽 시야에만 어떤 정보를 보여주면 그것은 언어를 담당하는 좌반구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유를 지어냅니다. 받아본 적도 없는 정보에 따라 한 행동인데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분할 뇌 환자들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이것을 해석기 모듈이라고 불렀습니다. 좌반구에 있는 이 시스템은 뇌가 처리하는 혼돈스러운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관된 1인칭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아를 새로 발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불편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연속적인 나라는 느낌은 실제로 존재하는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석기 모듈이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2500년 전의 지혜가 현대 신경과학과 놀랍도록 겹쳐집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아, 즉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정밀한 관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고 있는 연속적이고 경계가 뚜렷한 나라는 것은 실제로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훨씬 더 상호 연결된 경험의 흐름 위에 덮어 씌워진 개념적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은 점점 더 이 오래된 통찰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사용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자아는 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강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저건 한강이야라고 말합니다. 강은 하나의 사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름도 있고 위치도 있고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제 그 강을 한강으로 만들었던 물 분자들은 이미 하류로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그 자리는 상류에서 내려온 새로운 물로 채워졌고 그 물도 내일이면 사라질 것입니다. 강바닥의 모래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강가의 식물도 계절마다 바뀝니다. 강은 사물이 아닙니다. 강은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물질을 끊임없이 갱신하면서도 스스로를 유지하는 패턴이지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마다 몸의 세포 대부분이 교체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직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맞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10년 전 여러분을 이루던 원자들과는 대부분 다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원자들이 형성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물이 아니라 과정, 바위가 아니라 강물. 그렇다면 자아가 시작되기 전에 자아가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은 태백산맥이 생기기도 전에 한강이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은 없었습니다. 물이 있었고 바위가 있었고 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의 강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강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오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의식을 연구하는 이론들이 결국 도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첫 숨을 쉬기 전에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나라는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불을 붙이기 전에 불꽃의 위치를 찾을 수 없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시작되기 전에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된 그 패턴, 여러분이 대변하는 의식의 특정한 형태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주 안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리법칙 안에, 화학의 구조 안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신경계를 만들어낸 진화의 압력 속에 암호화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말입니다. 우주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여러분의 의식을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모여 강물이 되듯, 가스가 모여 별이 되듯, 화학작용이 모여 생명이 되듯 우주는 여러분을 길러낸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여러분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탄생은 그 중첩 상태가 단 하나의 놀랍고도 특별한 존재로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영원히 이어지는 연속성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항상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자기를 위해 우주가 따뜻한 자리를 하나 비워두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딱 떨어지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진실이 어쩌면 더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볼 때 저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을 떠올립니다. 내 치아를 이루는 칼슘 원자 하나하나는 모두 별의 핵융합 용광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수십억 도의 온도에서 무너져 내리는 별의 중심핵 속에서 핵반응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칼슘은 성간 공간을 수십억 년 동안 날아다니다가 막 형성되던 우리 태양계의 강착 원반을 통과하고 지구라는 행성의 지각 어딘가에 내려앉고 지하수에 녹아들고 식물에 흡수되고 동물을 통해 이어지고 결국 어느 날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칼슘으로 사과를 씹으며 고개를 들어 별을 봅니다. 내가 알아본다. 항상 여기에 있어 왔던 원자들의 그 기나긴 연속성과 그 원자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배열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통계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물리법칙 자체가 어찌된 일인지 복잡성을 원하고 조직화를 원하고 감히 이 단어를 쓰자면 경험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그 사람이 영원할 수 없다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이 특정한 원자들의 배열, 이 사람만의 정교하고 유일한 경험의 패턴이 언젠가는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배속 깊은 곳에서 직감하는 순간, 이 강물이 결국 흐름을 멈출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랑입니다. 영원하지 않음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뼈에 사무치는 아름다움의 고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식의 목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번식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이것을 위해 텅 빈 공허 앞에 서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수학의 정리 하나를 이해하며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어떤 방정식으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여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루는 모든 입자는 여기 있었고 항상 여기에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특정한 패턴, 기억과 연상과 감각과 의미가 어우러진 그 특별한 교향곡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착하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처리하고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공명하는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의식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여러분께 불편함만 드리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것들을 삶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 창발주의의 한계, 양자의식 가설, 통합정보이론, 리베트의 실험, 해석기 모듈, 그리고 강물의 비유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 하나의 놀라운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되었다가 파괴될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조직해낸 하나의 거대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물과 달리 과정은 그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몇 가지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로 바꿀 때 훨씬 더 흥미롭고 솔직해집니다. 자아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뇌가 경험에 반응하여 스스로 신경망을 다시 배선하는 능력, 신경 가소성은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주어진 패턴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강물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몸의 원자들이 가진 그 기나긴 역사에 비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생은 아주 두꺼운 책의 맨 마지막 단어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원자들은 수십억 년의 긴 여정 끝에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바위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바다 밑바닥의 퇴적물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 그 무게를 느껴볼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 즉 우리가 경험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과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아직 진정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우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경이로움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과학이 세상을 재미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이 세상은 훨씬 더 신비롭고 웅장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석기 모듈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이야기에 대한 편집 권한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신경망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인지신경과학이 도출해낸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첫 숨을 쉬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매 순간은 단 한 번뿐이고 결코 반복될 수 없으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물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허용하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스스로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알게 된 별의 먼지입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복권 당첨 확률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우연들이 겹쳐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창발주의 이론, 진화론, 양자화학, 인지신경과학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여 도달한 같은 결론입니다. 의식은 우주가 이루어낸 가장 경이로운 성취이며 여러분은 바로 그 의식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빛나는 증거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맹목적인 정답을 갖느니 차라리 평생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겠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확신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어떤 쉬운 정답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도 아닙니다. 진짜 미지의 영역 그 끝자락에 서서 나는 모른다고 말할 때 느껴지는 짜릿하고 살짝 두렵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느낌입니다. 그것은 정말 웅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첫 숨을 쉬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별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주의 먼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물리적 현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양자장 속에 있었습니다. 138억 년 동안 끊임없이 복잡해지며 마침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찾아 헤매던 그 긴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는 여러분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름 돋도록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신경과학이 의식이 언제 시작되는지 깔끔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 찰머스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 뇌의 회로를 설명하는 것이 내면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펜로즈와 헤머로프의 양자 의식 이론을 살펴보며 생물학 안에서 양자 효과가 가능하다는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이 제안하는 수학적 세계에서 의식이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는 급진적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벤저민 리베트의 실험을 통해 의식적인 결정이 때로는 이미 시작된 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흥미로운 사실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비유를 통해 자아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에서 창조된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법을 배워온 우주 그 자체이며 마침내 결코 대체될 수 없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여러분이라는 특별한 패턴으로 압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생각의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첫 번째 기억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이 진정 여러분이 시작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뇌가 기록을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을까요? 파인만의 길,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자아가 언제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관찰하며 알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손과 발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 들리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신생아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 마치 외부의 흥미로운 물체를 보듯 쳐다봅니다. 자신의 것이라는 감각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 경계는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그 결과로 세상이 변하는 경험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아기의 뇌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저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구분선을 그어나갑니다. 안과 밖의 경계, 나와 세상의 경계, 그것이 자아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아이의 이마에 모르게 빨간 점을 찍고 거울 앞에 세웁니다. 만약 아이가 거울 속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이마를 만진다면 거울 속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인식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팬지, 돌고래, 코끼리, 까치도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어떤 형태의 자아 인식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조립됩니다. 층층이 쌓이고 연결이 늘어나고 기억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나라는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0대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신경망의 배선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두려움이 바뀌고 무엇에 눈물 짓는지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만들어내는 서사, 즉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해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드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자아는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식의 기원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자꾸만 강물의 비유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장 정확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샘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스며 나온 물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실개천입니다. 다른 물줄기들과 만나 조금씩 커집니다.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 한강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첫 번째 물방울이 땅 위에 스며나온 그 점이 한강의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강이라고 부를 만한 폭과 깊이를 갖추게 된 지점이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이름을 얻는 순간이 시작점일까요? 이 질문에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란의 첫 분열이 시작점일까요? 신경관이 형성되는 순간일까요? 첫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기억이 저장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때일까요? 어떤 경계도 자연이 직접 그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들은 모두 우리가 편의를 위해 그어 놓은 선들입니다. 의식은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불이 켜지듯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의 씨앗은 여러분이 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두 눈을 뜬 날 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였을 밤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별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보다 수십억 년 먼저 이 우주에 존재했습니다. 그 별들의 내부에서 합성된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먼지 구름이 되고 행성이 되고 지각이 되고 바다가 되고 유기물이 되고 세포가 되고 마침내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여러분의 첫 세포가 되었습니다. 그 긴 여정의 끝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여러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주의 138억 년 전체 역사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모든 원인들의 연쇄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는 형태로 수렴해 있습니다.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이 말한 것과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물질이 138억 년 동안 스스로를 조직하여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사실은 물리학의 사소한 각주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이다. 저는 이 생각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신경과학자들이 수면 각성 전환 상태라고 부르는 아주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잠과 깨어남 사이의 그 문턱에서 서사적 자아는 스스로를 다시 조립합니다. 가자니가가 말한 해석기 모듈이 작동하면서 어제와 오늘을 꿰매고 연속성을 구성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작은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화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패턴이 스스로를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패턴을 서서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이것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경험을 쌓아가느냐에 따라 신경망의 배선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자아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기에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냐는 질문은 결국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존재의 무게는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 있었는지 보입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 행성의 형성, 생명의 출현, 진화의 수억 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모든 연결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는 한 점에 수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것들이 또 다른 연결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경험을 잠깐 들여다보세요. 눈이 글자들을 읽고 뇌가 의미를 처리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사라집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문장에서는 살짝 회의감이 들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몸 어딘가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경험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바로 이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압니다. 어떤 뇌 영역들이 활성화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왜 그 활성화가 경험이 되는지, 그 경험이 왜 통합된 하나의 전체처럼 느껴지는지, 왜 아무도 없는 빈집이 아니라 누군가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이 결국 복잡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복잡해지면 경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의식이 근본적인 물리적 속성이며 우주의 바닥에 깔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은 의식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눈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듯이 저는 이 불확실성이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아직 진정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친밀한 것, 즉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느끼는 바로 그 경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은 정직한 것입니다. 지식의 경계에서 느끼는 현기증 같은 그 감각, 바인만이 항상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안다고 가장하지 않고 모른다는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적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부터 진짜 경이로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 별들의 탄생과 죽음, 행성의 형성, 생명의 출현, 진화의 긴 여정,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이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여러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거나 가까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증조부가 조금만 다른 길을 걸었어도 여러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특별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으로 있었습니다. 물리법칙 속에 암호화된 가능성으로, 화학의 구조 속에 잠재된 가능성으로, 진화의 방향성 속에 내재된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가 살아낸 삶 속에 배어있는 가능성으로, 그 모든 가능성들이 수렴하여 마침내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첩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한히 많은 다른 가능성들과 함께 동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탄생은 그 중첩 상태가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된 순간, 잠재가 현존이 된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바로 탄생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는 특정한 패턴, 이 교양곡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원자들은 남습니다.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배열, 이 특별한 통합의 방식은 사라집니다.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여전히 있지만 이 특별한 강의 흐름은 멈춥니다. 이것이 슬픕니까? 네,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아름다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강이 흐름을 멈추기 때문에 강이 흐르는 지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향곡이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울려 퍼지는 이 선율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을 가장 소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찾던 것은 장소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물었던 것은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식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느끼는 이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은 이것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유일한 사건입니다. 의식의 수수께끼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언어 자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나, 나의, 것, 자아, 의식, 이것들은
모두 무언가 고정되고 경계가 명확한 것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어떤 경계도 완전히 선명하지 않습니다. 뇌신경 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자아를 핵심 자아와 자전적 자아로 나눕니다. 핵심 자아는 가장 기초적인 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아주 원초적인 감각. 아픔, 따뜻함, 소리, 빛. 이것은 기억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뇌에 아주 오래된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각한 기억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적 자아는 그 위에 쌓인 층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기억으로 만들어진 서사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핵심 자아가 있었을까요? 뇌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뇌가 형성되기 시작한 후 처음 신경 신호들이 오가기 시작했을 때 아주 희미한 형태의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한다고 부를 만한 것이 되기에는 너무 미약했겠지만, 그리고 자전적 자아는 훨씬 나중에 언어를 습득하고 기억이 쌓이면서 서서히 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는 시절에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그 경험은 없었던 것일까요? 꿈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깨어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억과 경험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아와 의식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것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히 찍기가 어렵습니다. 강물처럼. 어쩌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전통들이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들이 가리키던 것이 어쩌면 이 유동적이고 연결된 의식의 흐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시에는 신경과학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요.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은 종교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더 정확한 언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어느 고대 전통이 직관적으로 감지했던 것과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라는 것. 하지만 이것을 막연한 신비주의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불정직한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원자 수준에서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들이 별에서 왔다는 것은 물리학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경망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형성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생물학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이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인만이 꽃 한 송이를 두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 친구가 바인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학자라서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겠죠. 모든 것을 분해해서 분석하잖아요. 바인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꽃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꽃의 세포 구조가 아름답고, 꽃이 벌레를 불러 모으는 방식이 아름답고, 꽃을 둘러싼 진화의 역사가 아름답습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습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의식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뉴런들의 패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경험이 덜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뉴런들이 별에서 온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 패턴이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경험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느끼는 방식입니다.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란 무엇일까요? 물리학적으로 현재란 아주 모호한 개념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어느 한 점이라고 말하지만 그 점은 얼마나 작은 걸까요? 찰나? 나노초? 플랑크 시간? 뇌는 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뇌는 조금 지연된 과거를 경험합니다. 빛이 눈에 들어와서 신호가 처리되고
의식적으로 인식되기까지 몇백 밀리초가 걸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약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지연을 감추기 위해 현재 경험을 소급해서 재구성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지금은 어느 정도 뇌가 만들어낸 편집본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레이어를 더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명한 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편집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기대와 기억과 감정이 섞인 최선을 다해 현실을 예측하고 표현한 모델입니다. 예측 처리 이론이라고 불리는 신경과학의 한 방향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뇌는 수동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순간을 예측하고 그 예측과 실제 감각 신호의 차이만을 처리합니다. 뇌는 예측 기계이고 여러분의 경험은 그 예측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착시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이 단순히 현실의 복사본이 아니라 뇌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무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의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냐는 질문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답을 가집니다. 물질의 차원에서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들은 별 속에 있었고 우주 공간을 떠돌았고 다른 생명체들을 거쳐 왔습니다. 그 물질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경험의 차원에서 만약 통합정보 이론이 옳다면 아주 희미한 형태의 경험이 물질의 조직화 수준에 따라 항상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갖춰지면서 그 경험은 점점 더 풍부해졌습니다. 자아의 차원에서 여러분이라는 특정한 패턴, 이 특별한 의식의 형태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탄생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과 함께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 패턴은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답변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영원하고 경험은 조직화에 따라 달라지고 자아는 유일하게 한 번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것을 넘어 경이롭습니다. 여러분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한 번의 유일한 교차점에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 교차점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교차점에서 의식이 깨어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질문은 표면상 간단해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의식의 어려운 문제, 자아의 본질, 시간의 구조, 그리고 우주에서 의식이 가지는 의미까지 이어지는 깊은 통로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신경과학이 의식이 언제 시작되는지 깔끔하게 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머스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 뇌의 회로를 이해하는 것과 내면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발주의가 매력적이지만 불완전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펜로즈와 헤모로프의 양자 의식 가설이 제기하는 급진적인 가능성을 살폈고 광합성에서 발견된 양자 결맞음이 그 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습니다. 토너니의 통합정보 이론이 의식을 물질의 근본 속성으로 보는 수학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리베트의 실험이 의식적 결정과 뇌 활동 사이의 순서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졌고 가자니가의 해석기 모듈이 자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의 비율을 따라가며 자아가 사물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가지 차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물질의 연속성, 경험의 조직화, 그리고 자아의 유일성. 이 모든 탐험의 끝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흔하게 쓰이는 말이라 그 무게가 줄었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기적입니다. 우주의 역사 전체에서 단 한 번, 여러분이라는 특별한 의식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맹목적인 정답보다 평생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겠다는 태도,
그 태도로 오늘 이 질문 앞에 서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느끼는 그 짜릿한 현기증, 살아있음의 그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가능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한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파인만의 길,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